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일을 해도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는 아직 복지 운운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만 하면 생활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복지 정책의 시초에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과학화란 무엇이냐? 우리는 과학하면 흔히들 연구실과 정밀한 고급 기기만을 연상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과학화는 반드시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고방식과 생활 습성을 과학화해서 비록 간단하고 초보적인 과학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새마을 운동과 식목, 조립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국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한 연구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모두가 자기의 직종에서 생산과 직결되고 국력培養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의 생활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경 여러분, 민족의 생존권은 절대불가침의 천부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결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켜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협동의 정신이 바로 집단안전 보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 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만 3천여 번이나 휴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협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위반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내자를 여의는 것처럼 더없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본인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애끓는 애도와 정중한 조의에 보답하는 길은 대통령의 직책인 국가 보위와 국민의 자유,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믿고 이 땅에서 폭력과 빈곤을 몰아내고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행복한 생활을 우리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평화 통일과 민족 중흥에 헌신할 것을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새 시정의 중점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전 보장을 보다 더 튼튼히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 중에 가장 최우선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있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튼튼한 총력 안보 태세를 다짐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서 허덕이더라도 우리 국민 경제 안전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위협을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벌 받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 이것은 역시 국민과 정부가 일치단결해서 단결된 힘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총화단결을 이룩하는 데 우리가 보다 더 힘을 써야 하겠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또 앞장을 서야 하겠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금년의 시정의 중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무슨 궤변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서 미국이 어떠니 서구가 어떠니 해서 그것과 우리하고 대조해 가지고 이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이 또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나라가 성장을 하고 보강해지고 또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서 우리도 남과 같은 그런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고
구라파하고 우리하고도 사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인권 침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 4월에 있었던 소위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여기에 주모자들 130여 명을 지금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나 그 동료들 또 이 사람들을 구출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그냥 막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군법회의에다 돌려가지고 비밀 재판을 해서 지금 징역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모자들은 폭력으로서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 음모를 했기 때문에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은 고쳐서는 안 되겠다. 유신 헌법을 철폐하고 옛날 헌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단언하여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반군 성조가 천해 이감토 위에 국기를 닦으신 지 반만년, 연면이 이어 온 역사와 전통 위에 이제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면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나의 신명을 조국과 민족 앞에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교례가 쌓은 이 성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있는 이 나라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충용스러운 전몰장병 그리고 복제에 한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혁명의 영명 앞에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편 나는 국내외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의 중책을 맡게 됨에 그 사명과 책무가 한없이 무거움을 깊이 통감하고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내일로 향하는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호 앞에 결의에 충성스러운 군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시아의 동력의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한반도에 선조의 거룩한 창국의 뜻을 받아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배달의 결의가 5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이 땅이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한 핏줄기 이 민족의 가슴속에 붉은 피 용솟음 치는 분발의 고동과 약진은 결코 멈추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반세기의 고된 역정은 발마스되 일본 제국주의에 항쟁한 3.1 독립정신은 조국의 건복을 쟁취하였고 투철한 반공이식은 6.25 동란에서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강토를 보위하였으며 열화 같은 민주적 신념은 4월혁명에서 독재를 물리쳐 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이어 5월혁명으로 부패와 부정을 배격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되찾아 오늘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결코 목적지 도달의 안도가 아니며 준엄한 노정의 새 출발인 것입니다. 4월 혁명으로부터 비롯되어 5월 혁명을 거쳐 발전된 1960년대 우리 세대의 한국이 겪어야만 할 역사적 필연의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조국의 근대화를 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조성된 계기를 일실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이 과업을 성취시키는데 범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3.1 정신을 받들어 4.19와 5.16의 혁명 이념을 계승하고 당위적으로 제기된 바 민족적인 제과제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일대 혁신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에 범국민적 혁명 대열에 적극적 호응과 열성적인 참여 있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피땀 어린 노력의 지불 없는 진보와 번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시대, 전환의 시점에 서서 지옥과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의 세대에 생존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건 희생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내 조국, 내 민족의 역사를 뒤덮은 퇴영의 먹구름은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 안정을 목표로 대혁신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한 개인으로부터 자주적 주체의식을 함양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립, 자조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이 땅의 민주화 번영,
복지사회를 건설하기에 민족적 주체성과 국민의 자발적 적극 참여의 의식 그리고 강인한 노력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불의와의 타협을 배격하며 부정부패의 소인을 국민 스스로가 절개청산해야 하겠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정치 역량이나 그의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 대중의 전진적 의욕과 건설적 협조 없이는 국가 사회의 안정도 진보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들의 최대의 적은 선거 과정에서의 상대 정적이나 대립 정당도 아니며 바로 비협조와 파쟁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혁신 운동의 정치적 목표의 일환으로 정치적 정화운동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정치활동 양상을 시연하고 국가 공동 목적을 위한 협조의 전통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단도 후퇴도 지체의 여유도 없습니다. 방관과 안일, 유행과 기적을 바라며 공론과 파쟁으로 끝끝내 국가를 쇠장케 한 곤육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운용의 역사가 얕다거나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부담과 희생을 지불한 우리들이기에 여기에 또다시 강력정치를 빙자한 독재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도용한 무능, 부패의 재현도 단연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하한 이유로서도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 앞에 군림하여 지배하려 함이 아니요 결의 충복으로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피곤에 지쳐가는 동포를 일깨워 용기를 돋우며 정의 깊은 대중의 버드로 격려와 의논과 설득으로 분열과 낙오 없는 대오의 향도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지워준 멍에를 성실히 메고 이끌어 고난의 가시밭을 헤쳐 새 공화국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평면적 종다수 의결 방식을 근거로 만능 5월 의식에서 독선과 횡포를 자행하며 소수의 의사를 유린할 때 이 나라 민주주의 전도에는 또 다른 비극의 시가 배래될 것입니다. 또 일방진보한 관록이나 허망한 권위 의식에서 대국을 망각한 소합병적 도발로 정쟁을 벌이고 전국을 어지럽히며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이 나라는 또 다시 역사의 뒤로 후퇴하는 슬픈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제와 책임을 수반하는 민주적 정치 질서를 확립해가면서 대중의 이익에 벗어나는 시책이나 투명치 못한 정치적 처사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과 당당히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과 새 정부는 정치적 행동 방식에 있어서 보다 높은 윤리규범을 정립하여 극렬한 중압감과 극단적 대립의식을 불식하고 여야의 협조를 통해 의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계를 바로잡을 것이며 유혈보복으로 점철된 역사적 악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복수정당의 발랄한 경쟁과 신사적 정책 대결의 정치 풍토 조성에 선두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세기의 초로부터 시작된 험난한 역점과 살벌한 시류 일제의 병탐과 40년의 식민지 둥치, 종전과 더불어 밀려온 퇴폐한 외래 풍조의 급격한 침투, 6.25 전람과 혼돈, 궁핍 속의 두 차례의 혁명, 이 오욕된 반세기는 이 나라 사회의 전통적 미풍과 양속을 짓밟아 도이는 타락되고 사상분열과 정치적 대립, 그리고 사치와 낭비, 허용과 안일, 반목과 질시 속의 사회는 만성적으로 불안하며 민심은 각박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제 대혁신운동은 대중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사회적 청조운동의 새 물결을 이끌어들여 이 모든 오염과 악풍을 세척하고 선대가 평화 속에 이루었던 전원적 향토를 되찾아 설림과 융화의 새 사회 건설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와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며 노력과 대가가 상동하는 형평의 사회, 성실한 근로만이 영예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수계층의 교양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각과 책임, 그리고 상호의 타협과 관용을 통한 사회적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질서 속에 살며 정부로부터의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며 때늦은 후회 이전에 현명하고 용감하게 권리의 자위를 도모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국적 안목과 이성적 통제로서 초가상간의 소실을 초래하는 노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질서와 번영 있는 사회에 영광된 새 공화국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시는 폐영과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나는 오늘 사랑하는 동포 앞에 다시 한번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막중한 과업을 입에 두고 불화와 정장과 분열로 정대와 쇠잔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친화와 협조와 단합으로 민족적인 공동의 광장에서 새로 대화를 정비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또한 한 핏줄기의 결에 우리는 이미 운명을 함께 한같은 배에 탄 것입니다. 파쟁과 혼란으로 표류와 난파를 초래하는 것도, 협조와 용기로서 희망의 피 안에 닻을 내리는 것도 오로지 유리들 스스로의 결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과 용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새 공화국 탄생의 성전에 임해 이 날의 환희를 함께하지 못하며 자칫 우리의 자리에서 수원에 가기 쉬운 북한 1천만 동포의 노예 상태에 대해 이 땅의 자유를 향유하는 우리들의 경각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인과 새 정부는 안으로는 조속히 견실한 경제, 사회적 보태를 이룩하고 현군 사력의 유지와 발전을 포함한 단합된 민족의 힘을 결속할 것이며, 밖으로는 유행과 자유옥방, 그리고 전 세계 자유회오 인민들과의 유대를 공공히 하여 여하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민족 진영의 내실을 기하여 우리의 수건인 민족 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제 문제를 일일이 농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비롯한 남북타계의 숙제는 이미 공약을 통해 자청한 바 있으며 신정부는 이를 위하여 능률적 태세로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 그리고 민족 자립의 지표가 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합리적 추진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서 여야 협조와 전부 국민 간의 일치 단합된 노력으로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인내와 자중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나가는 근로정신의 소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항상 성급한 기대의 후면에는 허무한 낭망이 상접함을 명심하고 착실한 성장을 꾀하는 경제국민에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침체와 우울, 혼돈과 방황에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결연히 벗어나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 재기합시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끝으로 하느님의 가호 속에 탄생되는 새 공화국의 전도에 영광 있기를 빌며 이 식전에 참석하신 우방 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국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엄청난 애영가였다고 한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날에는 지프차 안에서 줄담배를 피웠고 대통령 집권 이후 인기리에 방영되던 드라마 수사반장을 보면서 주연 최불암이 한 회차당 흡연 장면이 4번 나올 때마다 담배를 피운 데다 베트남 전쟁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는 담배 4갑을 하루 저녁에 피울 정도였다. 박정희의 담배에 대한 특이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측근들과 같이 있을 때는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 늘 측근 인사가 라이터를 켜서 올리고 그것으로 담뱃불을 붙였다고 한다. 이때 그냥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라이터를 올린 측근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다정하게 감싸쥐고 불을 붙이는데 마치 당신만이 내 사람이나 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했다고 한다. 라이터가 자칫하면 자신에게 화상을 입힐 수도 있는 도구이다 보니 믿을 만한 측근들에게 자신의 뒤처리를 맡긴 루이 14세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벤스 특사는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에게 박정희는 종종 재떨이로 영부인과 참모들을 때린다고 하면서 위험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존슨은 박정희 임기에 거친 5명의 미국 대통령 중 박정희와 가장 사이가 좋았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3년 했고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정규교육을 받아서 여러 방면의 문해적인 소양이 깊었다. 시와 일기, 편지 같은 글쓰기와 풍금, 클라리넷, 트럼펫, 둥소 등의 악기도 두루 다루었다. 작사 작곡에도 소질이 있어서 여러 노래를 작곡했다. 그림도 곧잘 그렸으며 청와대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그린 그림 등 여러 점이 현존한다.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다. 서예 전문가들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명필로 이승만을 꼽지만 가장 값을 비싸게 치는 것은 박정희의 서체라고 한다. 군인 출신답게 날카로운 판본체에 가까운 글씨를 고수했으며 현재는 바뀐 이전의 광화문 현판도 그가 손수 쓴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일본에서 되찾아온 소전 손재영에게 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 외에 승만화 검도 국궁을 즐기기도 했고 군인 출신이었던 만큼 사격도 즐겼다. 군용소총과 산탄총으로 사격하는 장면이 여럿 전하고 있다. 박정희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는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 등이 유명하다. 다만 새마을 노래 작곡과 관련하여서는 음악을 전공한 셋째 딸 박글령이 박정희의 요청으로 본인이 작곡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반면 박정희가 풍금을 켜면서 직접 작곡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정희가 풍금 코드를 기반으로 노래를 만들고 박글령이 곡을 다듬고 악보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신 시절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만들었던 나의 조국도 유명하다. 다만 엔카 풍금계를 갖다 쓴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때 음악 교사를 했으니 엔카 등 일본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모 때문인지 박정희는 몇몇 군인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 특히 구상과의 친분이 유명하다. 박정희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도 반말을 잘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관이나 참모들은 물론 청와대의 이발사, 청소부 등에게도 꼬박꼬박 존대했다고 한다. 박정희 본인이 군인 출신인데다가 당시 사회는 평범한 사기업에서도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는 서슴없이 반말을 하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군장성 출신으로 군사정권의 지도자였음에도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가 확실히 반말을 한 것이 증언으로 알려진 인물은 질서관계인 김종필과 고향 후배인 김재규, 격에 없이 친했던 김계원 정도의 최측근뿐이었고 당연히 권력 실세인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자주철에게도 존대했다고 한다. 다만 남은 육성 자료들을 확인해보면 1인칭은 거의 항상 나였고 대통령 선서를 존댓말로 개정할 때도 그 부분은 고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일상생활이 검소했다고 한다. 기름나물이나 두부 같은 향토 음식을 좋아했다고 하며 허리띠가 해져도 모르다가 청와대 전속 이발사가 알려줘서야 알아차렸다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겨울 난방을 적정 온도로 유지했다는 증언도 있었고 변기물을 아끼려 변기 뒷칸에 벽돌을 놓았었다는 증언도 있다.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해외의 한국 근현대사 관련 학자나 정치학자들도 박정희의 생활이 검소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망 당시 술자리를 보면 소갈비, 장어, 송이버섯, 전복 등의 고급 술안주를 차려놓고 연예인까지 불러 유흥을 즐긴 점을 감안하면 검소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출처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경수 여사의 사망 이후 검소하던 박정희가 사치스러워졌다. 다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보통 사람도 가끔씩은 비싼 거 먹는데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독재자식이나 되어서 아랫사람들과 연애를 갖는데도 싸구려 술과 안주를 먹으며 궁상 떠는 일도 우스운 일이고 증언이 꽤 많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평소 검소했다는 것 자체는 맞아 보인다. 개인의 기호나 취향은 성장기나 젊은 시절에 굳어지는데
박정희의 성장 배경을 보면 사치스러울래야 사치스럽기가 힘든 성장 배경을 지닌 사람이기도 하다. 이한수 전 서울신문 사장은 미국 여사가 죽은 뒤 박 대통령의 주변에 인해 장막이 둘러쳐져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주변의 많은 인사들이 그의 실정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 박정희의 소탈하고 서민적인 면모는 유신체제 출범 뒤 그 물이 많이 빠졌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증언이다. 이 무렵부터 그의 술자리에는 막걸리보다 시바스리갈이 자주 올라왔고 여자들과의 주문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물구나무 서기와 검도로 체력을 단련했던 그가 골프에 푹 빠진 것도 이 무렵부터다. 박 대통령이 장학생으로 관리하던 몇몇 기자들과 사이가 틀어진 것도 이때다. 박 대통령은 1978년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한일간지 기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독재 권력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인간 박정희도 서서히 망가져 갔던 것이다. 박정희는 소련의 독재자인 이오시프 스탈린과 공통점이 매우 많다. 둘 다 한국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독재자 중 한 명이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며 중공업 육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공과 과가 공조라는 지도자라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둘 다 생전의 골초로 유명했으며 개인적인 생활이 매우 검소했다. 가정사도 비슷하다. 둘 다 재혼 경험이 있고 스탈린은 첫 아내가 죽은 후 인간섬을 묻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흑화했으며 박정희도 아내가 죽은 후 흑화하게 된다. 또한 둘 다 망나니 아들을 두었다는 점도 비슷하다. 최후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스탈린은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하지만 부하 라브렌티 베리아가 간접적으로 살해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었다. 또한 사후 치열한 권력투쟁이 이어졌다. 조갑제의 말에 의하면 박정희는 여자를 보는 눈이 꽤 높고 까다로웠다고 한다. 보통 키가 크고 얼굴이 긴 미인형 여자를 좋아했고 자신처럼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과 결혼하길 원했다고 한다. 실제로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전 내연녀 이열랑과 후처 유경수가 그런 스타일이었고 10.26 사건 당시 박정희의 수시줌을 들던 여대생 신재순도 키가 상당히 컸다. 전처였던 김호남은 전통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들었으나 박정희의 이상형은 아니었기에 박정희는 김호남과의 결혼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1962년 11월 24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전북이관 친선야구대회의 선수로서 참가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는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 신분이었기에 이는 한국 역사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야구 경기에서 직접 플레이한 유일한 사례로 남았다. 최고회의, 내각, 대법원, 군까지 총 4개 팀이 참가했는데 박정희는 대법원과의 경기에서 2번 타자 2루수로 출전의 안타 2개를 기록했다고 한다. 참고로 그 경기의 선발 투수는 김종필이었고 경기는 17시 16분으로 최고회의가 승리했다. 박정희는 1962년 6월 12일 경향신문에선 스스로를 자문과 백인천의 팬이라 소개했으며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때 아내 유경수가 가끔 남몰래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구경하는 것이 남편의 유일한 취미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그의 집권 기간에는 향후 프로야구가 출범할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 실업야구 리그가 크게 성장했으며 지방 각 도의 거점 도시의 야구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이때였다.